OECD 국가 중 최근 10년간 산업재해 사망률 1, 2위인 나라를 아십니까? 슬프게도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나자는 피켓을 들고 이 사진을 찍은 것은 그가 숨지기 불과 열흘 전이었습니다. 24살 청년 하청 노동자가 대통령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태안화력 사고 40여일이 지난 지금 고 김용균 씨가 남긴 과제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는 김용균 씨 어머니와 유족이 회의 시작부터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짧은 미소를 보였다. 아들 고 김용균 씨의 태안화력 사고 이후 보름 만이다. 용균아, 다음에 엄마가 너한테 갈 때는 조금 너한테 덜 미안할 것 같아. 김미숙 씨가 눈물로 호소했던 고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통과됐다. 28년 만에 개정된 법안의 주 내용은 보호 대상자를 노무 제공자로 확대하고 법 위반 시 기업의 처벌 수준을 높였으며 5년 내 사망사고 2번 이상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위험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권을 명시하고 원청의 책임 범위를 22개 위험 장소에서 원청 지배 관리 가능한 장소로 확대했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전면 개정되기까지는 그동안 수많은 그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개정안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학계뿐만이 아니라 노동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번에 이제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2의 구의역 사고라든지 제2의 김용균 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기업주나 사업주에게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지 않으면 큰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차원이다. 노동계는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작업안전 확보에 한 발 내딛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 특히 원청 회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게 하는 한형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할 때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발전소와 같은 위험 업무는 도급 금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제2의 김용균 씨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에 마련됐던 개정안에서 왜 후퇴했는가는 이 개정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언론에 그 보도된 기사 제목들을 보니까 졸속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반기업 악법이다. 위험작업 도급금지, 작업중지 명령 땐 대기업들 수천억 손실 우려된다. 최저임금에 이어 이번엔 산안법 폭탄까지 엎친 데 덮친 산업계.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기업이 그 정도 비용은 부담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고 김용균 씨가 하청업체 직원으로 있던 태안화력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산업재해가 일어났다. 최근 5년간의 재해자 현황을 보면 총 재해자 수 44명 중 서부발전 원청 소속은 2명이었지만 하청업체 소속 재해자는 42명으로 95%에 달했다. 그런데도 서부발전은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 보험료를 약 22억 원이나 감면받아왔다.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책임을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는 원청회사 직원들만을 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는 것이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전력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발전소 일인데 발전소의 안전사고 통계는 잡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저희들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사람이 다치기 전에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충남 태안군의 한 다세대 주택. 고 김용균 씨가 머물렀던 서부발전 하청업체 숙소다. 성인 남성 한두 명이 누울 수 있는 방과 거실 겸 부엌, 그리고 단출한 살림살이의 공간. 이곳에는 위험의 외주화에 떠넘겨진 수많은 하청 근로자들이 살고 있었다. 청천대 같은 거는 입사하고 조금 있다 줘서 한 4개월 있다 받았었거든요. 그 전에 일하던 형이 하나 줘가지고 그거 쓰기도 하고, 제가 잘 잃어버려가지고 그거 잃어버리면 휴대폰 후레쉬로 사용하기도 하고, 네, 잃어버리면은 달라기 좀 그래가지고 제가 사비로 사기도 하고, 뭐 손전등도 그렇고 옷 같은 것도 원래 2번씩 줘야 되는데 한 번씩 준다거나, 저도 처음 왔을 때 한 번만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다시 한 번 받고. 육안으로도 매우 위험해 보이는 작업장. 더구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도 하청 노동자들에겐 보호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나 2인 1조 근무는 언감생심이었다. 교육이라든가 그런 건 아예 못 받았고 그냥 입사하자마자 저보다 먼저 온 선임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그럼 가가지고 바로 현장만 가르쳐주고, 길 같은 건 알아야 점검하니까 길 같은 거 가르쳐주고 여기 점검해라. 입사할 때부터 다 혼자서 다녀가지고 2인 1조로 하려고 하는 그 정도 제가 사고라고 처음 들었거든요. 그 전에 뭐 2인 1조로 해야 된다 그런 건 아예 못 들어봤었고. 원청인 서부발전은 안전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겼고, 하청 노동자들은 고스란히 과도한 업무와 사고 위험에 시달려왔다. 정비 기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달 잔업량이, 그러니까 연장 근무 시간이 100시간, 150시간, 200시간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 노동자는 집에서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이렇게 일하다 보면 당연히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국민의 필수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노동자들한테 하청으로 고용해서 그 책임은 온전히 다 씌우는 이런 형태로 발전소가 운영됐고 공기업이 운영됐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사실상 근본적인 문제이지 않겠나. 2019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는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일어난 태안화력발전본부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총 1,029건 위반, 과태료 총 6억 6천여만 원이 부과됐다. 주요 위반 사항인 추락위험 방호조치 미설치, 회전축벨트 방호덮개 미설치 등 728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 여기에 시민대책위나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감독을 4주 동안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회적으로 좀 관심들이 많은 그런 사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좀 엄중하게 이거를 좀 인식을 했고, 그리고 또 작업 그 감독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또 위반 건수도 더 많이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적됐던 사항들에 적정하게 개선되는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또 사항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 원하청 노사 간에 적극적으로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좀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이에 원청인 서부발전 측은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하고 대대적인 설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 그러나 고 김용균 씨와 같은 하청 노동자의 직접 고용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갈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태안화력발전소는 2014년에도
20대 근로자 1명이 냉각수로 추락해 숨지는 등 지난 2011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8차례의 안전사고로 8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습니다. 이미 태안화력에서는 크레인 붕괴나 추락사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반복됐고 그때마다 매번 특별 근로감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설비 개선이나 시정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급기야 24살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태안화력에서 다 알려졌다시피 비정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고 아무리 건의를 해도 그건 너희들 일일 뿐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형법상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둬서 정말 엄히 다스리겠다라고 해야 다치고 나서 죽고 나서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보험료를 얼마 더 내게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근본적으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그 측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대전시 대덕구 CJ 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2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감전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CJ 대한통운과 하청업체를 특별 근로감독하고 과태료와 사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불과 2달 후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또 다른 비극. 2018년 10월 한 노동자가 작업 도중 트레일러에 치여 숨진 것이다. 계속된 특별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왜 같은 사업장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잇따라 벌어지는 걸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쓰다 보니까 안전 업무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히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됐고요. 산업 전반에. 이런 것을 또 수행해야 될 근로감독을 수행해야 될 정부의 이런 미온적인 이런 태도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가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조항이 미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지점이 있는 거고요. 노동계는 중대한 산업재해를 저지르거나 방치한 원청 사업주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짓게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업재해 사건 중 95%가 실형이 아닌 벌금형. 2016년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평균 벌금액은 고작 432만 원으로 CJ 대한통운 노동자의 감전사고 또한 원청의 과태료는 650여만 원에 불과했다. 상황은 태안화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우리에게도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제대로 처벌하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영자와 기업이 안전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일으켰을 때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도 직무유기로 처벌 가능하고 기업의 전년도 수입의 일정액을 벌금으로 가중하는 내용. 이미 영국과 호주, 캐나다에서는 기업살인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선진국에서는 기업살인법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예방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기업이 안전 업무를 방치해서 노동자가 사망하게 됐을 때에는 살인 혐의에 준하는 처벌을 하는 법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대표적으로 기업살인법을 먼저 만든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영국에서는 노동자 사망사가 발생하면 기업 연 매출의 250배 정도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 예도 있고요. 기업 총 재산의 10배가 넘는 벌금을 부과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당장 그 기업엔 큰 타격이 되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비용을 상당히 줄이는 길인 거죠. 충남 태안군 고 김용균 씨의 빈소. 어머니 김미숙 씨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되는데 특별 근로감독 지금 10일이 이번 달 11일이면 끝날 예정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 측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끝나더라도 믿지를 못하겠고, 근데 이제 앞으로 진상조사가 진짜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는 우리 측 사람들을 들어가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저임금, 고강도, 위험 업무를 떠맡아온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 이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또다시 간곡히 호소한다. 더 이상의 하청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안타깝게 죽지 않도록 엄중한 수사와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기업의 무거운 책임을 통해 돈과 이익보다 사람의 목숨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로 바꿔야 한다고 말이다.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얘기해 줬어요. 근데 설사나 이런 거 만나면 급하잖아요. 근데 거기 현장에는 엄청 2km나 되는 거리인데 거기서 오려면 얼마나 멉니까? 이거는 인간 이하 대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더라도 얘가 무엇을 말하는지 나도 이런 데서 벗어나고 싶고 환경 좋은 데서 좀 일하고 싶고 인간 대접 받기를 원하고 그런 걸 눈으로 보고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켓도 들고 나서게 되었고, 입사한 지 이제 3개월도 안 됐는데 그런 걸 많이 느꼈으니까 나 좀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국민을 위해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서 또 하나의 국민인 하청 노동자에게는 위험과 희생을 떠넘기는 현실. 얼마나 더 목숨을 잃어야 안전 대한민국이 될까요? 대형 사고 전에는 반드시 수많은 사고와 징후가 존재한다. 여러분께서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하인리히 법칙이 우리 철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송역 단전사고에서 강릉선 탈선까지 전문가들은 철도 안전사고가 위험의 외주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달리던 KTX 강릉선이 탈선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승객과 직원 16명이 부상을 입었고 40여 시간 동안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그런데 사고 보름 전에 오송역에서는 KTX가 갑작스런 단전으로 멈춰서며 승객들이 갇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잇따른 철도 사고,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일단은 효율이죠. 투자 대비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작업이라든지 기편한 작업 이런 것들은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떤 기업의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작업들인데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외주화하면 효율이 아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위험의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철도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건설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철도시설공단이 이원화되어 있는 데다 사실상 선로 보수, 정비, 매표, 승무 등 철도 내 주요 업무들이 상당수 외주화되어 있는 점이 일단 철도 사고의 한 원인이란 지적. 가장 많이 외주화가 된 부분이 이제 시설, 선로의 유지 보수와 차량 정비, 그다음에 이제 역의 매표 이쪽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자회사들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외주 하청 업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자회사도 있고 하청 업체도 있고. 외주업체, 그렇죠. 외주 하청 업체는 뭐 수십 개가 넘고요. 최근에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라서 저희가 1,400명 정도를 직접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철도 산업 전체를 보면 외주업체에 종사하는 자회사를 포함해서 한 9,000명 가량 되거든요. 되게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기도 하고요. 안전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책임의 일원화와 위험의 분산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태까지 진행된 정책을 보면 책임의 분산이었고 그에 따라서 위험은 더 가중되는 형태로,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오송사고도 그렇고 강릉사고도 그렇고 이 명확한 이 사고의 책임을 지는 주체가 누구냐가 공방이 일어났어요. 사고 원인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조사 이런 것에 집중한다기보단 그 속에서 누가 자기 책임이 아닌가 발뺌하기에 막 그 급한 형태로 갔던 거거든요. KTX 열차 한 기에는 열차 팀장과 승무원 한두 명만이 탑승한다. 그런데 승무원은 안전 업무를 할 수가 없다. 코레일의 직원이 아닌 자회사인 코레일 관광개발 소속이기 때문이다. 만일 원청인 코레일 열차 팀장이 승무원에게 안전 업무 등을 지시할 경우 이는 불법 도급에 해당한다. 또한 승무원 업무에는 서비스 업무만이 명시되어 있다. 원청인 코레일이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비용을 줄이려고 자회사를 설립, KTX 승무원들을 하청 형태로 고용한 것. 안전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승무원들은 사고 현장에서 애먼 불만을 들어야 했다. 너도 철도의 직원인데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게 되고, 승무원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지시나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대처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독자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대피를 빨리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다면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그건 나중에 문제고, 지금 현재 이 사태를 정리하기 위한 상황 판단을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런 권한을 주지 않고 협조만 하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가 오가다 보니 결국에는 매뉴얼 자체가 발목을 잡아서 승무원들이 아무 행동도 할 수가 없는, 기다리세요라는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왔다고. 일단 철도 사고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철도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현장 종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철도공사와 공단의 상호 협력 강화, 철도 차량 관리 및 사람 중심의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안전대책을 현장 종사들까지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 이행력 제고 방안에 중점을 두어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 성능검사, 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서 철도시설 관리에 대한 철도공단, 공사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최근에 지적된 건설, 유지보수 이원화, 간제 업무 이원화, 열차 내 안전인력 부족, 정비인력 조직 적정성 등 구조적 불안전 요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현재 대책으로는 반복되는 사고를 멈출 수 없다고 말한다. 선언적인 작업장 내 안전에 대한 확보 의지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각 기관끼리 어떤 협업 체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건 뭐 이렇게 그 운동회 운동서 모여서 손을 하나씩 내놓고 화이팅 한번 해보자 이런 거랑 저는 별 차이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관들의 어떤 대내적 알력도 있고 또 이해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서로 잘 협조해봐라 그러면 그건 이제 뭐 나는 책임이 안 지겠다 이런 건데, 그 안전대책, 그런 것들이 안전대책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작은 거라도 국토부가 철도공사 아무리 인력 구조조정, 이렇게 인력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열차 승무원은 뭐 3명 1명씩은 태워야 되는 거 아니냐. 안전한 철도 운행을 위해 승무원은 필수 인력이다. 실제로 코레일은 노사 및 전문가 중앙협의기구의 노사 합의서를 통해 기술 및 운수 분과의 용역 노동자를
공사에서 직접 고용하기로 조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법이 바뀌어야 이행사항을 따를 수 있다는 입장. 법 재개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승무원을 직접 고용하지 말라는 법은 일단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미 2015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승무원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은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법 재개정이 필요 없는 상황이고 직접 고용에 대한 부분만 빠르게 이행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철도공사에서는 어떤 법이 제정되어야 되고 어떤 법이 더 마련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은 언급은 할 수 없고 그냥 무조건 그걸 통해서 법 재개정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부 발전에서 코레일까지 국가의 필수적인 공기업들마저 지난 수년 동안 경영의 효율화를 이유로 안전 업무의 외주화를 진행했다. 외주화의 실적은 정부의 경영평가로도 이어졌다. 정부가 사실은 외주화를 이렇게 유도했던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공기관 이제 경영평가를 할 때 외주화 비율이 높을수록 가점을 주기도 했고요.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업무들이 민간화를 추진을 하면서 파생되는 어떤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어떤 공공기관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민간화가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위험의 외주가 진행이 됐던 거고, 사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사기업에 비해서 안전관리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좀 약간 떨어진다, 다소 미흡하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사실 많았었습니다. 2016년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구의역 김군. 서울시는 구의역 김군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해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고 스크린도어 업무에 대해 외주화를 철회, 직접 고용을 시도했다. 소위 안전과 관련된 굉장히 또 그런 업무에서 또 굉장히 위험한 업무들은요. 이런 위험한 업무들이 저희 예상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외주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일수록 힘든 일일수록 어려운 일들은 다 밖으로 빠져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16년 5월에 사고가 일어나면서 저희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당시에도 저희가 정확하게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키겠다. 그래서 위험한 업무를 다 외주화해 있던 거를 이제 소위 인소싱이라고 그러죠. 안으로 이제 직접 고용으로 다 들여오는 이런 작업들을 16년 5월 사고 이후에 6월 달부터 이제 그해 말까지 쭉 추진을 하게 됩니다. 구의역 김군의 사고 이후 2016년 6월 16일 서울시는 사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위험 업무를 맡는 외주, 용역업체의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2017년 5월 서울교통공사가 설립되며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안전을 담당하는 스크린도어 노동자들이 전면 정규직으로 바뀌게 됐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내에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는 윤원준 씨. 그 또한 하청 외주업체의 직원이었다가 서울교통공사로 정규직화되었다. 이후 작업자의 안전 및 환경이 개선되면서 업무에 대한 사명감도 달라졌다. 지하철 시설 장애도 눈에 띄게 줄었다. 아무래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많이 외주화가 됐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안전을 생각하기보다는 다음 계약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돼서 조금 더 그런 쪽을 아끼고 그런 게 있다 보니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저희가 안전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서울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의 안전에 있어서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고 저희도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저희 직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고용 이후에 특히 문제가 되었던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에 비해서 약 47% 정도의 장애가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산재 규모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지만 직고용을 한 효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역 김군에서 발전소 김용균 씨까지 우리 사회는 혹독한 상처를 겪으며 이제야 효율보다 안전의 중요성을 학습하게 됐다. 얼마나 더 큰 사고를 겪어야만 안전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산업 현장에서 국민의 생활 안전까지 이제 정부와 사업주가 책임 있게 답해야 할 때다. 구역의 김건 사건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고 김용균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우리 사회가 전 세대에 걸쳐서 한 번은 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사회의 위험한 일과 노동과 그런 환경은 청년, 여성,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에게 몰리게 됩니다. 사실 완전 관리를 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 방법은 탑다운 방식이라고 전문가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의 대표가 얼마만큼 안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를 가장 이제 하층에 있는 상황까지 전파가 쉽게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층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험의 요소는 분산시키고 위험의 책임은 집중시킬 것. 산업 및 생활안전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기업의 효율화와 이익을 이유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겨 왔습니다. 국가 기반 시설부터라도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 또 다른 우리 사회 김용균들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올해는 꼭 지켜지길 바랍니다.